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구조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애들 죽어가는데 그렇지. 또 하면 되죠. 에어포켓 안으로 바로 다이빙벨 타고 들어가서 공격하겠다.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이빙벨 토크 첫 회 김호준 총수를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입니다. 이런 박수 얼마 만에 받아보세요? 항상 받고 있고요. 저 하나 보시기에 또 이렇게 힘들게 오셔가지고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잔인한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분들 중에서 김어준 총수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태반일 거다. 한번 저희 거수를 한번 해볼까요? 솔직히 여기선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 잡아갑니다. 자, 먼저 민동기 국장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불우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불우이웃을. 저분들 이제 제가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동기 국장 가족 3분 포함해서 5분 손 들어주셨습니다. 7분. 네, 7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진 도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어준 총수 보시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분.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다른 여기까지 분들은 갈까요?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잔인해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오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녹음기 켜시고요 이제. 자, 우리 다이빙벨 얘기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다큐를 첫날 봤어요. 개봉 첫날. 네. 첫날 보고 나서 3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가지요. 네. 네, 첫날 첫 그 시사를 보고 우선은 김 빼려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우선은 이상호 기자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다이빙 벨인데 왜 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누가 섭외한 거야, 이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든 생각은 이상호 기자 얼굴이 너무 크다. 그 두 번째 생각이었고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든 생각은 근데 이걸 왜 이상호가 찍었나? 무슨 얘기죠? 대한민국에 그럴듯한 방송사가 몇 개고 언론사가 몇 개고 그리고 도대체 기자가 몇 명입니까? 근데 고발뉴스라고 하는 거의 다 쓰러져가는 몇 명 되지도 않고 그죠? 자본도 안 되고 게다가 거의 딴지일보 수준인. 아니 거대 민족 자본 딴질보건 비교할 수 없죠. 저희 98년부터 존재해왔던 민족 정론인데 여하간 이런 하찮은 언론사가 결국 아무도 못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다큐로까지 끌고 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다. 왜냐면 인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걸 열심히 찍어댔다고 해서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위험도 많았어요. 영상에 다 담기지 않았을 텐데 사실 신변 위험도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결과물을 혼자 힘으로 만들어냈구나. 대견하기도 하고요. 정말 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그죠? 사실 세월호가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가는 어디 있나 이거거든요. 어디 갔어 이 국가가 이건데 작동하지 않는 국가 사이에 혼자 고군분투하며
이 영상을 찍어냈다는 게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영상이 주류 언론을 통해서 홍보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동시에 했어요. 우선은 다이빙벨의 진실을 숨기고 싶어서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자사회에서도 반기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건 다른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직무유기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싶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영상의 완성도와 무관하게 홍보되긴 글렀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했죠.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어준 총수는 한국 언론에 있어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하는 언론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 전에도 방송 언론이 있었지만 방송 언론은 글 언론을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분이기도 하지만 팟캐스트를 처음으로 언론에 활용한 분입니다. 그 전에도 바람은 불었지만 처음으로 그 바람을 가지고 비행기를 날린, 무슨 형제라고 그랬죠?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팟캐스트에. 네, 팟캐스트. 아, 진짜 옆에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하네요. 네, 팟캐스트의 아버지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저는 저는 아빠. 네. 아빠? 아빠는 좀 나? 네, 아빠. 현장에서 사실 팩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주워 올리면서 거대한, 여러분들 방금 영화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거대한 언론의 벽과 싸우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사실 도움을 받은 세력이 대한 매체들입니다. 그리고 대한 매체 선두그룹에 있는 우리 미디어 오늘이고. 다이빙벨은 솔직히 제가 이상호 선배랑 방송도 여러 번 하고 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했는데요. 이게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였으면 그렇게 빼어난 수작은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 벨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1회 이상 못할 것 같다. 아니, 빼어난 수작이 아니었는데 이게 왜 지금 빼어난 수작으로 평가를 받냐면 그만큼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들이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PD 수첩이 작동이 되고 KBS 추적 60분이 작동이 되고 SBS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했으면은 사실 이상호 기자가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안 하니까 이제 이상호 기자가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저도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거는 그냥 평상 몇 년 전 같았으면은 그냥 TV에서 PD들이 지금 스케이트장 가서 열심히 그 담당하고 있는 한학수 PD 정도가 그냥 프로그램 하나로 만들면 그냥 되는 사안인데. 훨씬 더 잘 만들었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상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이상호 선배를 이렇게 메가폰을 잡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기 전에 저는 가서 이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넌지시 힌트를 줬는데, 사실은 저는 개혁 진보 언론한테도 할 말이 좀 있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그 김용민 PD랑 미디어 토크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민은 아시다시피 돼지로 불리는. 네, 목사 돼지. 네. 제가 그걸 할 때 처음에 주변 흔히 말하는 그 언론인 취재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네? 친하게 지내지. 누구랑요? 돼지랑. 돼지요. 돼지랑? 그 이미지가 이제 미디어 오늘 기자한테도 더 씌워질 수 있다. 그 이미지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욕 잘하고요. 근본 없고. 네. 그죠? 그런 이미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보수적인 언론인이 아니고요. 흔히 이제 밖에서 개혁 진보 진영 언론인에 속한 그룹에 있는 언론인들이 저한테 하는 충고였고, 이제 이상호 선배랑 김어준 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상호 선배 다음에. 이상호 선배랑 상해 임시정부 그 팟캐스트를 한다 그랬을 때 그때는 정말로 우려를 하더라고요. 목사 돼지에서 이상호까지 너 왜 그러냐고. 이제 어떤 이미지까지 더 씌우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오늘 다이빙벨을 가지고 이상호 선배하고 김어준 총수랑 한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 개혁 진보 진영에서 이상호 기자와 김어준 총수 그리고 김용민 PD에 대한 이상한 편협된 시각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는 다이빙벨 관련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좀 보고 나서도 좀 안타까웠던 게 이상호 선배가 MBC 기자로 엑스파일 취재를 할 때요. 제가 미디어올 기자로서 MBC 출입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MBC 보도국 기자들의 상당수가 이상호 선배에 대해서 어떤 영어를 좀 쓰면은 애티튜드를 가졌는지를 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도를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 MBC 기자들이 다 엑스파일에 대해서 하셨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여기서 엑스파일은 연예인 엑스파일이 아니라요.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이 97년 대선 당시에 수백억 대 뇌물을 여야 대선 후보 그리고 검찰 국회에다가 살포한 그런 내용을 담은 이 책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한 사건입니다. 네. 그때 보도국 기자들의 제가 직접 취재를 했거든요. 보도국 기자들의 상당수가 엑스파일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의사를 밝혔고 그게 상당히 보도국 내부에서 이렇게 찬반 논란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상호 선배 왜 보도를 하면 안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랬어요.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그냥 이상호 기자가 싫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와 김어준, 김용민에 대한 이런 이상한 그 편협한 시각들이 이 방송은 안 나올 것 같네요. 잠깐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기억 말 나온 게 막 할까요? 아니 김어준이를 왜 싫어하는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나만 당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도 낙곰수 때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를 싫어하지는 않고요. 저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네, 사실은 네,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언론은 누가 뭐래도 아주 강고한 기득권 집단입니다. 제가 20년 됐어요. MBC에 들어간 지가. 그때만 해도 MBC 들어가면 구청장, 시도지사 꽃바구니 보내고, 과일바구니 그랬을 때였어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쓰면 그 진실인 줄 알았잖아요. 사기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생기고 나서부터 기자의 이른바 독점적 권위가 해체되기 시작했고 딴지일보가 나오면서 이른바 농반 진반으로 유사 언론이라고 그랬지만 기존의 언론이 심대하게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실제 지난 MB정부 5년 내내 언론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큰 역할, 정론의 역할을 사실상 딴지일보가 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가 완전히 약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 가서 대우를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쁘지 않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상호 기자하고 이게 여러 가지 층의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이런 대한 매체들을 무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상호 기자 같은, 혹은 두진우 기자 같은 뭔가 사고를 끊임없이 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끔 특종도 해내고,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쳐놓은 질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재원이 존재하고 출입처가 존재하고 이런 룰들이 그 세계에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 룰들을 깨고 막 벽들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기존 기자들이. 그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룰들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의 질서라고 생각하고 생태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 나대면서 그러다가 가끔 특종 주워서 굉장히 훌륭한 기자이냐 하고 있냐고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호 기자든 주진우 기자든 기자 세계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나 존경해 주거나 혹은 인정해 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MBC 근무할 때부터 네. 들었던 거고, 그렇죠. 네, 주진우 기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무시도 있고 질시도 있고 하나의 거울처럼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난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지슬과 대면하기 싫은 것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사고도 많이 치기도 해요. 실제 그 조직에 해를 끼치는 야상명화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헤어스타일에서 드러나시듯이.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저는 이제 MBC에서 해직된 지가 3년 차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빙벨이라는 영화도 만들 수 있었고 현장에서 무기한으로 머물면서 취재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일반 취재하는 기자들은 그냥 하루하루 직장인이죠, 직장인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제가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정말 고달프더라고요. 광고를 안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고를 받으려고 많이 다니다가 포기하고 그래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만 맞춰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자. 그래서 이제 후원을 지금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또 저희가 영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무비 벨 토크인데 국정원에서 오신 분 손 들어봐요. 근데 사실은 틀림없이 왔을 텐데. 저보다 먼저 감독이 되시려고 했던 분이 우리 김어준 총수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다큐를 하신다며 표표이 사라졌던. 그래서 그 이후 그냥 왔을 때 좀 실망스러웠던. 뭔가 좀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다큐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만든다면은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만든다면은 시사가 개입된 로맨틱 코미디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캐스팅 할게. 그런데 팽목항을 겪고 언론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우리 유가족들한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거짓과 대항해서 던질 수 있는 짱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급히 만들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영화의 형태를 띈 영상물을 만든 것이고 뭐 이 두 분께서 사실은 뭐 거침없는 분들이니까 완성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제영화제를 사실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베를린 영화제에 막 말한다. 베를린 영화제는 보통 초청을 받잖아요. 이쪽에서 그냥 출품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여보세요. 어딥니까? 모든 영화제는 네. 일단 원서를 내는 거예요. 알겠고요. 아시죠? 어쨌든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 이것이 야,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초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초청을 안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도 계속 이 이슈를 유지해야겠고 나아가서 애초에 영화 제작 기획 단계부터 우리 해외 국제 영화제 나가서 많은 해외 기자들, 내외진 기자들 앞에서 세월호 참상을 이야기하고 무책임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해외에서 다시 또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법대 원서는 썼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기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 법대 떨어지더라도 그 옆에 고시원을 얻어가지고 서울대생 행사해? 아니 이게 만약에 안 초대하면 가서 트세요. 옆에 조그마한 공간 빌려가지고 이거 왜 안 틀어주냐고 가서 트시라고. 예. 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안 되면 반드시. 네. 근데 저희가 국내에 사실 오늘 우리 관객분들께서 보신 영화는 지난 9월에 마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초에 원서 마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래서 9월까지 상황밖에 못 담아서 이번에는 그 이후 진행된 상황을 대거 재구성해서 영화를 더 보강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살짝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행사 끝나시고 트윗에다가 이상화 감독 베를린 영화제 출품. 사람들은 그러면 베를린 영화제에서 다 부른 줄 알거든요. 예. 이게 똑같아요. 검찰이 지금 구형. 박씨 형제 구형 1년 받으셨죠? 2년. 2년. 구형 2년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그냥 2년 떨어진 줄 알고 그분 안 됐다고. 아니 떨어진 게 그렇게 아는 분이 아니라 많아요. 구속된 줄 알아요. 구속된.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문자 많이 왔어요. 아직도 밖에 있니? 이런 거. 네.
구형은 검찰이 그냥 요구한 거죠. 법정에 2년 때려주세요 하고 요구한 거지 판사가 그래 들어줄게 하지 않았죠 아직. 근데 사실 제가 재판 좀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웃고 있지만 빈총 맞아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검사가 2년 구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철렁해요. 아마 저보다 겁이 더 많은 친구니까 철철렁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심에서는 물론 터무니없는 기소이기 때문에 승소하는 게 당연하지만 2심 같은 경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만만치가 않죠. 예, 현 정권에서. 사실 저 굉장히 2년에 대해서는 억울해요. 왜냐면은 그 기사도 주진우가 썼고, 주진우가 취재하고, 실제 법정에서 검사가 추궁할 때 제 이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전 재판 과정을 통틀어서. 왜냐면 저는 취재도 하지 않았죠? 기사를 쓰지도 않았죠? 제가 한 거라고는 주진우가 취재한 걸 가지고 들고 와서 이런 취재를 했다니, 그랬어? 사실은 이게 더 나빠. 제가 봤을 때는 주진우가 3년 구형 받았죠. 그럼 여기 4년이야. 이 건으로 주진우는 2년 반을 2년 받고 저는 주진우가 2년 반을 때리길래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고 취재도 하고 다 했으니까 주진우가 2년 반이면 난 6개월이다. 네,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낙검수와 김어준 총수의 힘이고 매력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희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힘내라고 김어준 총수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는 구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럼 뭐가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되고 들어가면 사식에 넣어주세요. 자, 그런데 이해 질세라 사실 뭐 저는 87번째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 지켜보면 글쎄요, 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민동기 국장 최근에 소송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면 나무럽지 않아요, 사실. 아니 김호준 총수가 말씀하셨지만 저도 약간 억울한 게 다 억울합니다. 원래 왜냐면 서초동 가면 다 억울한 사람만 있습니다. 네.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취재를 한 거를 미디어 토크에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방송을 한 건데 미디어오늘 기자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민사도 지금 걸고 있고 형사 지금 재판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혐의가 뭐예요? 네? 혐의가 명예훼손이죠. 뭐. 명예훼손. 근무하셨던 MBC 지금 보도국장님께서 민형사를 다 걸어서 지금 형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아무리 사소한 재판이라도요 일단 형사 반대편에 검사가 앉아 있고 여기 이제 판사가 있고 제가 변호인하고 같이 서잖아요. 일단 그 자리에 서면 일단 겸손해지고 경건해집니다. 일단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뭐 대부분 다 그런데 한 번씩 서보셨기 때문에 다들 뭐 충분히 공감하실 이해하시리라 겁니다. 믿습니다. 네네. 네. 자, 카메라를 들고 오세요. 이거 딱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번 당해볼래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너무나 멀리 나가면 국정원에서 오시면 손 들어봐요. 자, 다이빙벨과 관련한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많이 그동안 받아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이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희망이 뭡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언론이 거짓을 하고 있고 정부는 국민을 죽여놓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거짓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권력을 용서하지 맙시다.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산케이 신문 읽고 니혼게이자 읽고 NHK 보셨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비록 얼굴 큰 김어준 나오고 비록 상대적으로 얼굴은 작지만 덜 재미있는 이상호가 나와도 대한 언론 보시고 그리고 보다 더 객관적인 매체를 선택해서 권하시고 좀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오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저 이런 하찮은 고발 뉴스나 전통의 딴지일보 미디어 오늘은 뭐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뭐 국민TV 뉴스타파 그다음에 팩트TV 고발뉴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딴지일보 이렇게 있는데 당장 딴지일보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일단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실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고요? 뭘 앞으로 해나가실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배가 왜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 밝힐 수는 없는데 최소한 배가 침몰하는 과정은 이러했다. 거기에 누가 고의로 했다느니 뭐 기획이 있다는 여러 가지 잠수함이 충돌했다니 온갖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어 다. 다만 배가 마지막에 침몰하기 전에 몇 분과 침몰한 이후에 몇 분 그 과정에 항로가 어땠다, 궤적이 어땠고 지금 발표된 것들은 정부가 발표했던 것들은 거짓말이다. 이런 걸 하나씩 밝혀가서 지금 거의 다 밝혔어요. 영상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 거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지금 김 감독님? 네, 미친 김 감독이라고 그 김 감독님 영상이 언제쯤 나옵니까? 그게 딴지일보랑 관련이 있어요?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그 영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다독거려주고 밥도 사주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렇죠. 최대한 경제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유가족들을 한 분씩 모시고 있어요. 방송 때 유가족분을 잠깐이라도 모셔서 300분이 넘잖아요. 그 한 가족 3분만 나오셔도 유가족들 300분을 다 모시면은 대략 한 2년 걸리겠다. 3년이나. 그 미국 뉴 올리언즈 카트리나 태풍 온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카트리나 개가 왔을 때 태풍이 와서 그 뉴 올리언즈가 확 잠겨버렸잖아요. 그 주민들에서 대피하고 무수한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주 방위군이랑 그 사고 이후에 그 주 방위군 그리고 뭐 자원봉사자들 또는 장례사들 이런 사람들이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몇만 명이 이렇게 물이 빠진 다음에 시체로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 전체에 막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수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장례사들이 또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주 방위군이 또 존재하죠. 군인들, 지방군들이 오고 다 동원됐는데 시체를 건들 수가 없어요. 썩어도. 왜 건들 수가 없었냐면은 미국 부시적 행정부가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시체 수습과 관련해서 캐니언인가 뭔가.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 수 없고 민간 기업 하나만 그 시체를 건들 수 있는 거예요. 만지면 소송당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 사고에서도 한 업체가 사실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잖아요. 똑같아요. 해군이 와도 안 돼. 자원봉사들 다 물러가. 그 독점적인 계약을 맺는 구조가 있는데 그 누군가 또 결탁이 됐겠죠. 그런 그 업체가 받게 될 어떤 자본 이득을 아마도 쉐어하게 될 이라고 추론되는 누군가와 게임이죠. 저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독점적인 관계를 누군가 허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재난으로 고통받고 피 눈물 흘릴 때 그걸로 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재난 자본주의라는 말이 생기고 그 미국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셨잖아요. 언딘이라고 하는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물건을 딴 거거든요. 해경에 의해서. 근데 현장에 사실 BBC, NH, MBC 외국의 특파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뷰를 여러 사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들 놀라더군요. 이걸 왜 민간업체가 이른바 사체 수습도 아니고 생존자 구조를 하는 거를 어떻게 민간업체한테 이걸 용역을 줄 수 있느냐. 사실 대한민국 해경은 물 밑에 20-30m 심해에 있는 20-30m 심해 아닌 것 같죠. 완전 심해예요. 전혀 다른 생태계입니다.
그 30m에 있는 생존자를 구하는 훈련을 창설 이래로 한 번도 받은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 조직에다가 이 구조를 맡긴, 그 해경에다가 이 구조를 맡긴 청와대의 판단 자체가 최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경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데 시키니까 그냥 레카차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표현하더라고요. 언디는 레카차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이빙벨도 없이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다이빙벨을 쫓아내고 나서 알았죠. 아, 다이빙벨 없이 구조하는 게 가짜로 보이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가짜 다이빙벨을 밀반입하다 또 걸리고 맙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장의 외신 기자들은 아주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실제로 재난 자본주의라고 어려운 말로 자기 지식을 과도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총수가 설명을 했지만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 지금 팽목에서 벌어진 것이죠. 정부는, 저는 사고가 발생하고 며칠 이내에 이 구조를 다 파악했을 거라고 봐요. 정부는 그 정도 힘이 있고요. 그 정도 정보력이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정부라면 거기서 이제 중단을 시켜야 되죠. 이 업체 수색도 중단시키고 그 결탁도 끌어내고, 그리고 전자적으로 그 뭔가 만져진 거라고 추론되는 그런 데이터들도 복원해서 정말 사고가 왜 났는지 밝히고, 이런 과정을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당시가. 그렇죠? 그리고 특정 사기업들이 사익을 추구한 건 당연한데 그 사익의 일부를 쉐어하고자 하는 어떤 공조직의 몇몇이 여기에 가담화가 연루됐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단순히 그 특정 직위의 누군가를 공격하느냐? 아니죠. 정부의 책임인 것이죠. 이것은. 그것이 정부의 책임으로 추궁받는 것이 두려운 정부가 결국은 이 첫 번째 결탁과 두 번째 결탁을 묵인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혹은 이 커버를 일정적으로 도와주거나 은폐하거나 하면서 뉴스를 계속 축소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걸 덮는 거죠. 정부 차원의 그 힘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큰 뉴스가 통제되고 관리돼서 잠잠해지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 초반에 뉴스를 통제하고 노력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어서 이 진실은 삐져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상호 기자 같은 사람이 그 삐져나오는 구멍을 자꾸 쑤시고, 그래서 구멍이 점점 커지면 뭐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저처럼 훌륭한 어떤 추론가들이 음모론자 말고 추론가들이 진실의 일단에 대해서 이거 아니냐고 계속 던지고, 근데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결국은 덮는 데 성공했다. 실제 저는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언론들, 특히 조중동, KBS, MBC, SBS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중동 종편이 더 열심히 취재할 수도 있었어요. 상업적인 목적에 따라서. 하지만 너 옆에 있으니까 나도 추론하게 됐다, 야. 이를테면 추론 많이 하면 잡혀가. 이를테면 지난 MB정부 치하에서는 부역을 했어요. 자기네 특혜를 따내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로 넘어오면서는 자신들이 종편을 통해서 얻은 온갖 특혜들 한 4가지 있어요. 광고 영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무송신 다 봐야 돼. 또는 이런 것들이 한 4-5개 아주 중요한 특혜들이 계속 유예되고 연장되고 있거든요. 이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면 이제 이 자기 특혜들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부역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자기들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이 정권을 보호합니다.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정권을 구조하는데, 문제는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 같은 매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거짓말로 도배를 하는데 별 저항 세력이 못 된 거예요. 심지어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도를 했죠? 다이빙벨이 실패라고 했고 오히려 구조를 방해했다. 그리고 최초의 에어포켓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고, 그걸 가지고
연말에 주어지는 카이스트의 과학 저널리즘 대상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보도를 가지고 인용해서 MBC는 저를 고소하기로 했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언론이 이 문제를 정권이 자신들의 책임을 완전히 감쪽같이 감출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도와준 셈이 된 것이죠. 싫어한다니까요. 한겨레 얘기는 뺄까? 아니, 제가 한겨레에서 파파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세요, 그냥. 이거 제가 얘기한 거고요. 김어준 총수는 뭐 절대 가담하지 않고 공감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리액션이 없었어요. 아니, 그 한겨레 잘못한 거 맞아요. 진짜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겨레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한겨레를 구성하는 수많은 기자가 있는데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실수를 했건 잘못 알았건 혹은 본인은 스스로 여전히 그건 잘 쓴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건 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이밍에서부터 내용까지 전부 다 잘못된 기사. 그러니까 소위 다이빙벨을 죽이고 있던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다이빙벨이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다이빙벨이 성공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부의 대처가 실패였다. 이런 걸 조류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작전을 벌였지만 불가항력이었다. 네, 그게 거짓말이고 실패였으며 뭐 일종의 은폐였다라고 하는 게 이 다이빙벨이 성공하면 이 사건 하나로 드러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패해야만 하는 거예요. 실패해야만 정부 입장에서는 실패해야만 하는 이 프로젝트가 이 구조 작업이 실패가 되도록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겨레라면 그 뒤 이면을 봤어야 되는 거죠. 이면을 봐서 다이빙벨의 실패를 왜 그렇게 원하는 건지. 정말 실패할 수도 있죠. 사실은 다이빙벨이 무슨 하늘에 뚝 떨어진 구세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이런 옵션도 있는데 이거 왜 안 써보는 거야 이런 거였거든요. 이거 괜찮다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지푸라기 네. 같은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다이빙벨 들어가서 정말 생존자 아무도 못 찾을 수도 있고 구조 작업에 큰 진척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초기에 좀 해봤더니 실제 도움이 되고 그 수색 작업 속도를 높일 것 같아. 그러자마자 쫓겨났는데. 근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그걸 봤으면 한겨레 기자가 당연히 그걸 썼어야 돼요. 혹은 정부에서 왜 이렇게 실패를 원하는지 실패를 원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걸 못 봤죠. 그 기자가 못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는 데스킹 할 때 한겨레라고 하는 이 진보 언론의 맏형 정도 되면 시스템적으로 걸러줬어야 되는 건데 보완되거나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네. 그 미디어오늘 기자도 당시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성우 기자랑 같이 이제 끝까지 그 현장에 있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현장에 있었는데 그 한겨레 그 기사가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판단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본인이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판단을 못해요. 못하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어요. 네가 직접 그 현장에 있으니까 판단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겨레가 진보 매체의 맏형이에요, 진짜로.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겨레에 오판이 있었어요. 강희철 씨라고 법조 출신의 현재 사회부 부장입니다. 이 양반이 판단을 시니어급을 현장 데스크로 보냈어야 돼요. 근데 아주 연차 어린 기자들 그것도 소수만 보낸 거야. 그리고 근데 지역 그건 기자들이 와 있어요. 한겨레뿐만 아니라 당시 초반에 많은 매체들이 이 사람 곧 구조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이브하게 해난 교통사고로 본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해당 교통사고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올인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한겨레만의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되시고. 네, 한겨레만의 잘못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실제로 미디어오늘도 그때 다이빙벨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제 반송도 하고 고백도 하는 건데 보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이제 뭐 지금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그때 되게 외로웠어요. 네. 일관되게 다이빙별을 지지하는 것은 저희밖에 없었다고 하는 단지일보. 네. 되게 외로웠던 지난 날들의 사실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 대한 매체들 그리고 미디어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파파이스 우리 김어준 씨 등 뜻있는 우리 이렇게 이런 제야의 언론인들 제야? 덕분에 대안은 아니고 대학로에 있습니다. 사실 진실이 큰 건 아니지만 불씨가 계속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쨌든 저는 항상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대신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항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20대로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냐니 뭐 20대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저도 있는데 인터뷰하다 보면 그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좀 알려지고 나면 좀 알려줬잖아요 제가. 근데 진심으로 저는 한 번도 과거로 되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다 진하게 다 살았어요 나는 항상. 그 순간순간은 왜 또 돌아가? 앞으로 남은 게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할지 이런 것만 궁금하지. 근데 그 계획은 없고 닥치는 대로 살아요. 계획대로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닥치면 내가 뽕벌을 내며 살겠다. 아무것도 안 닥치면 널널하게 살고 뭔가 닥치면 돌파하고 그런 거죠 뭐 씨발. 거창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래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신년 계획이 뭐냐 이런 것도 웃긴 얘기인 것 같아요.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내가 달라질 일도 없잖아요. 갑자기 뿅 하고 평상시대로 살 거예요 그냥 똑같이.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김어준 씨가 거주지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거주지를 안 바꿔? 거주지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 거주지? 호텔로 들어가지 않기를. 자, 우리 뭐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 안 되지. 민동기 국장은 내년 계획과 개인의 계획과 전국 전망을 한번 아니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없고요. 약간 비슷한 연장선인데 저한테도 몇 분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그 시사라든가 이런 거 관심 많이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냥 재밌고 꿋꿋이 열심히 재밌게 버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국 전망 이런 거 아니 박근혜 정권이 뭐 내년이라고 뭐 똑부러지게 뭘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일상에서 최대한 열심히 재밌고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끝까지 버티라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아 이게 뭐 박수 받을 내용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버티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여러 과학적 추론에 의한 이런 거는 이제 두 분한테 맡기고요. 저는 이제 그 세월호 과정에서 과연 언론인들 그때 책임 있는 언론인들이 과연 누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친위 언론인, 친박 언론인 그리고 세월호 과정 때 그 왜곡 조작에 동참했던 언론인들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록을 좀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취재 계획을 딱 들으면 저는 견적이 나옵니다. 고소 2건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요. 이상우 선배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가 사석에서는 전국 전망을 많이 하죠. 겸손하게 다들 이제 자기들 뭐 개인적인 소사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12.12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그랬잖아.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흔드는 이른바 양심의 소리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들의 언론을 앞장세워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세월호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참사를 맞았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권력과 한몸이었던 언론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304명의 생명보다는 정권을 구조하기에 급급했던 우리 언론들의 민낯을 봤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한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비민주적이고 불소통의 방식으로 강화해 온 것인데, 아마도 내년에는 그런 경향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언론에 대한 압박,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불소통의 벽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전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거짓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마시고, MBC 거대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는 순간 거대한 방송 기자재 렌탈 회사에 불과하게 됩니다.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윤정기 하나에 있는 거대한 지물포에 불과합니다. 저는 딴지일보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김어준 우리 총수의 지난 행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언론계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리고 김용민 씨의 국민TV라든가 팩트TV, 그리고 우리 최승호 MBC에서 저 말고 또 잘린 최승호 PD가 하는 뉴스타파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언론인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지지하는 순간 거대한 MBC, 조선일보가 갖지 못한 언론의 품격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감했는데요. 네. 간단합니다. 많이 언론을, 대한 매체를 소비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력이 닿으면 지원하시고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조선일보 구독하시잖아요. 한 달에 몇만 원씩 주고 KBS 시청료 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돈 내라는 얘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성 엑스파일 이제 내년이면 보도한 지 10년이 됩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동안 사실은 저는 삼성 엑스파일 보도하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자생활을 해왔습니다만, 그리고 보도하고 나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죠. 닥치고 정치는 60만 부 팔렸죠.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고요. 이런 책하고 비교하고. 닥치고 정치는 2012년 올해의 책으로 뽑혔습니다. 네. 이 책은 2013년 나온 책이죠, 그냥. 인문 사회 분야 올해의 책으로. 2013년에 그냥 나온 책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사실 시나리오처럼 썼어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4명의 감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근데 모두 다 펀딩을 받는데 실패해서 결국은 좌절됐는데, 내년에는 요걸 한번 어떤 식으로 영화로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2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금 지나가 버렸네. 훌쩍. 그 얘기 한마디 생각났어요. 끝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잖아요. 아까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아니, 이쪽에 질문해서 내가.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난 게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래요? 네.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우리 그녀와 같이 살기가.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대단히 피곤하게 만들고, 퇴행적으로 만들고, 움츠리게 만들어요. 눈치 보게 만들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난 말이죠. 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원래 그랬던 나라인 것처럼 살게 돼요. 점점점 익숙해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이제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많이 벌어지고 흔하게 벌어지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정상적인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익숙해지면 안 된다. 불편해져야 된다, 좀. 사람이 이렇게 겁나고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내가 익숙한 공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조금 불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안 내도 되는데 그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정상 아니야, 이거. 익숙해지지 말자. 이거 닥치고 정치 이후에 히트 조짐이 있는데 혹시 책 쓰실 생각 없어요? 추가로?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쳤을 때 말들. 책 쓰나 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익숙해지지 네. 말자. 정리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요. 민동기 국장님부터 간단하게 세월호 참사와 다이빙벨 그리고 또 마무리를 해야 돼? 마무리 다 했습니다. 다 마무리 된 거야, 이거. 된 거야? 어. 네. 그래도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 없어요.